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그 꿈들이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LTE 하면서 주파수 두 개 쓰면서 속도 더 빨라지면서 하면서 한다. LTE도 Nice to meet you, Seven. 천옥 유산균과 엘더플라워의 상큼한 만남. Enjoy elderflower 7. 야, 그래?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매주 금요일 공부의 비법 시간마다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의 금요일 밤을 책임지는 금요일 남자 이남승입니다. 네, 드디어 지난주에 수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묵은체증이 조금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수능이 다 끝난 게 아니죠. 대학 입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더 바빠졌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능이란 큰 짐은 덜었지만 논술 시험과 적성 검사가 줄줄 있어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 가는 길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들 대학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학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전공 적성 검사로 대학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에 있어서는 이분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십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요, 이벤트로 그 반짝이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만 궁금하네요.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이벤트는 준비 안 했고요. 셋으로 2번 했습니다. 아, 네. 깔끔해 보이나요? 네, 반갑습니다. 수시 2차 투다시 뵀습니다. 전공 적성 검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자, 이 시간은 엑기스만 모아서 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믿음이 확실히 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수시 2차 원서 접수가 대부분 오늘로 마감됐고요. 또 당장 내일부터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네. 500원. 네. 그럼 조금 유치해지고. 네. 자,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차가 또 불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기분이 다운되겠는데 확실히 말씀드리면 전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본에 유명한 영업의 신이라고 하는 하라이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남들이 뛸 때 자기는 10발짝을 더 뛰고 그리고 남들이 이런 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때도 오직 영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영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때는 오직 영업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오직 전공 적성검사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확률이 있어요. 특히 적성검사는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가 않고 또한 필요한 영역만 딱딱딱 골라서 본다고 하면은 짧은 시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수시 전공 적성검사 2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완 선생님께서 좋은 답변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끝나고 꼭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오늘 이 시간 놓치면 안 되겠죠.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이완 선생님의 전공 적성 검사로 대학 가는 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생활. 네, 죄송합니다.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 선생님의 강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대학 가는 데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죠. 첫 번째 기회는 수시 1차, 두 번째 기회는 수시 2차가 두 번째는 수능이 있고 네. 세 번째가 바로 수시 2차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시 2차는 별로 큰 기회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수시 2차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정시에서 충원하는 게 아니라 수시에서 충원하기 때문에 또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시 2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공부할 필요가 없죠. 오직 전공 적성검사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적성검사에 올인함으로써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니까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절대 작은 기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있는 최고의 마지막 기회를 생각을 하시고 열공하신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기회가 되는 수시 2차 전공 적성검사 일정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정을 본다고 하면은 11월 18일 날 중앙대학교, 즉 내일이죠. 내일 중앙대학교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24일에는 24, 25 양일에는 수원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그 밖에 강남대, 강원대, 고려대, 을지대가 있고요. 그다음 그 다음 주죠. 12월 1일과 2일에는 단국대학교가 한신대학교가 양일에 걸쳐서 있고 또한 12월 2일에는 가천대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시험 날짜를 보면은 대부분 일주일 단위로 몇 개의 대학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중앙대, 그 다음 주에는 뭐 수원대 그런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있는데 일단 공부를 할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수원대와 단국대학을 지원했다 그러면은 수원대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오직 수원대에만 올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원대 시험이 끝나고 단국대학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뭘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이란 기간이 전공 적성검사 공부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공부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지원한 대학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화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전공 적성검사 실시하는 대학들이 어떠한 비율로 또한 유형은 어떻게 출제되는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면은 가천대부터 나와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가 무려 80%가 됩니다. 거의 적성검사 중심 뽑는다고 할 만큼 비율이 아주 높죠. 근데 그리고 출제 유형은 수능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수능을 잘 못 봤던 학생들, 그다음에 원래 수능을 잘 못 봤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공부랑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집 인원은 무려 640명입니다. 엄청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가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70%의 적성 비율을 가지고 있고 혼합형입니다. 즉 수능과 적성이 같이 출제되는 혼합형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 강남대학교는 학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한 128명 정도로 가천대보다 많이 적지만 강남대 대학 규모로 지원은 적지 않은 규모로 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단국대학교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말하는데요. 적성 비중이 강남대랑 똑같이 7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적성이 같이 출제되는 혼합형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집 인원은 262명이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딱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할 수가 있고 유형은 혼합형으로 출제되면서 모집 인원은 500명이나 됩니다. 수원대 전체 인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인원을 모집을 하는데 안타깝게 적성 비중은 높지가 않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유리한 학생들이 좀 좋은 것이 바로 수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을지대학교는 적성 비중이 무려 70%나 되고 마찬가지로 각천대랑 비슷한 유형 출제되는 수능형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명 정도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한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적성 60%, 처음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적성 60%고 혼합형이며 174명의 모집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내일 시험 보죠. 내일 시험 보는데 적성 비중 70%고 순수 적성형으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이 264명인데 과별 모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선 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같은 무려 적성 비중이 80%나 되는 상당히 높은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고 또한 순수 적성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75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70%가 적성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집 인원이 642명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수능이 쉬웠다고는 하지만 가채점을 해보고 아마 낙담한 친구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보시면은 지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모집 인원도 많고 또 네. 적성검사 비중도 꽤 높습니다. 5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눈이 번쩍 뜨이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완 쌤 말씀처럼 대학 가는 길은 수시 1차 있고요. 그다음 네. 수능이 있고요. 그다음 수시 2차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능 가채점 점수가 낮다고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적성검사 준비 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적성검사 일정도 알아봤는데요. 그 대학별로 적성검사 유형도 살펴보면 친구들한테 참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예. 한번 대학별로 네.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전공 적성검사 유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크게 보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문학 파트라든지 아니면 독해 파트라든지 아니면 영어 파트가 출제했을 때는 그런 학교로 수능형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미적분 확률 통계 출제한 학교 같은 경우를 수능형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순수 적성형과 수능을 같이 나는 걸 혼합형이라고 그러고 적성형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논리력이 비교적 비중 있게 나오거나 아니면 추리에 관련된 문제가 비중 있게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를 적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학교를 바로 적성형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적성형 출제하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혼합한 학교가 있고 수능형 출제된 대학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수능을 좀 공부했던 학생들, 수능 비교 자신 있게 봤는데 모의고사 잘 나왔는데 수능을 좀 망쳐서 어쩔 수 없이 적성검사를 보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대학을 지원했다 그랬을 때는 수능 공부한 책을 다시 갖고 와서 그때까지 연관돼서 보면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적성형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 내일 보는 중앙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보는 고려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이기 때문에 수능을 못했고 원래 수능 공부 잘 못하고 내신도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적성형 학교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대학별로 어떤 출제 유형이 나오는지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앙대학교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형 대학인데 특이하게 논리 파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언어 파트를 논리 5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수리 능력을 출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수리 파트에서 적성의 전형적 형태인 공간과 수추리가 13문제, 10문제로 비중 있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특별하게 고등 공부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 상식에 해당되는 중등 수학 같은 것이 25문제로 아주 비중 있게 출제되는 것이 바로 중앙대학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와 있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 상식 문제가 무려 12문제 출제되는 많이 출제되는 학교가 바로 강원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어도 출제가 하고 있고 수리 파트 같은 경우는 수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미적과 확률 통계도 출제하기 때문에 미적과 확률 통계가 약한 학생들이 조금 불리한 학교가 바로 강원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적성형 출제하는 전형적인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논리라든지 아니면 수출이 관련된 부분도 다 출제가 하고 그와 함께 기본적인 언어 능력에 해당되는 어휘와 맞춤법이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가 됩니다. 따로 고려대를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휘라든지 맞춤법 관련된 별도의 공부를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관련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랑 마찬가지로 중등 수학에 관련된 비중이 높은데 또한 약간 특이하게 표분석, 자료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10문제 정도 출제될 만큼 비중 있게 출제되는 학교가 바로 고려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형의 전형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언어는 거의 문학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상식 문제가 또한 많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또 외국어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미적과 확률 통계가 출제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혼합형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파트에는 외국어를 출제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바로 강남대학교라고 할 수가 있고 수리 파트 같은 경우는 중등 수학뿐만이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미적 확률 통계까지 다 출제해서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대 같은 경우에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도 상당히 많은 양이 벅찰 만큼 많은 학교가 바로 강남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단국대학교로 본다고 하면 단대 같은 경우에 단대 천안 캠퍼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 파트에서 외국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한 학교가 바로 단국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부터 시작해서 수원, 미적, 확률 통계 다 출제가 되는데 적성의 일반적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공간과 수출이도 한 문제나 두 문제씩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바로 단국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원대학교를 본다고 하면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파트에서 상식 문제 비중이 아주 높은 특이한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원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리 파트는 중등 수학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학교가 또한 수원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대학교는 아까 봤던 가천대학교랑 유형이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네. 외국어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 그다음에 상식이 출제되지 않는 부분만 다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 한신대학교는 처음 출제합니다. 그래서 처음 일단은 혼합형을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출제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획했던 내용과 다르게 출제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한신대학교는 일단은 목표는 문학과 그 다음에 독해 위주로 출제하고 언어 파트는 수리는 중등수학 수원 중심 출제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유형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전문가 쪽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네. 할게요.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은 전공 적성 검사 그 영역 중에서 영어 파트는 단기간 성적 오르기 아주 힘든 파트입니다. 그런데 영어가 출제된 같은 경우에는 난 영어를 못한다는 학생 같은 경우가 영어를 출제한 학교 같은 경우를 지원해서 많이 불리해요. 특히나 영어는 출제한 학교가 대부분 다 최소 20% 정도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있게 출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가 어디가 있냐면은 영어 출제한 학교가 강원대, 가천대, 강남대, 단국대, 을지대가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영어 잘 못한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해야 돼요. 영어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출제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문학의 비중이 높은 건 문학의 비중이 높다는 학교들은 전부 다 수능형으로 출제한 학교입니다. 그 수능에 대한 문학 문제를 그대로 많이 갖고 온 형태가 있고 특히나 EBS 교재도 많이 특징 가지고 있어요. 수능도 EBS 출제를 하잖아요. 따라해서 전공 적성 검사에서도 문학을 많이 출제한 학교 같은 경우는 EBS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런 학교가 어디냐 한다고 하면 가천대나 수원대나 을지대나 한신대가 바로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해 비중이 높은 학교가 있는데 독해 비중이 높은 학교는 강원대, 강남대, 수원대, 을지대, 한신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독해 비중이 높은 학교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적성 검사는 일반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아주 짧아요. 근데 독해 비중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처럼 비교적 비중이 그 지문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길지는 않지만은 수능과 적성이 한 중간 정도 될 만큼의 긴 지문을 출제하는 것이 바로 독해 지문 출제하는 학교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파트를 본다고 하면 수원 중심으로 출제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수원, 그러니까 평상시 수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런 수원 중심으로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가천대, 단국대, 한신대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적분 확률 통계에 출제하는 학교가 있는데 딱 네 학교가 있는데 강남대, 가천대, 단국대, 을지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 검사에 대한 특별한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불리한 바로 공간 지향력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랑 고려대학교가 있는데 뭐 단대라든지 몇 개 학교도 한 문제나 두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비중 있게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학교랑 고려대학교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별로 적성 검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다 들으려고 하면은 너무 정신 어지럽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한 학교, 그 학교의 정보만 쏙쏙 잘 네. 기억해 두시면은 아마 시험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별로 출제했던 기출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선생님? 준비 당연히 됐죠. 네. 자, 그럼 기출 문제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중앙대학교 언어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중앙대학교 언어 문제 보시면은 논리 문제가 비교적 비중 있게 나오는 학교가 바로 중앙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논리 문제입니다. 논리 문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추리해서 내는 상황 추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제 4명이 나와 있고 4명 중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 한 명만 진실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저를 본다고 하면은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각각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됩니다. 즉 4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상당히 4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적성 검사는 시간 싸움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해서 봐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딱 보면은 을과 정이 있다고 했을 때 문제 보시면 을과 정이 있다고 했었을 때 을과 정이 있을 때 정이 뭐라 하냐면 을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을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을과 정의 내 말이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정이 절도했다 그러고 정은 을이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진실이 된다라는 전제 아래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가 죄송합니다.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한 명이 진실이 되고 나머지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도 거짓이고 그리고 병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병이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병이 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형태 문제가 발효가 같은 중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네. 근데 이런 건 일일이 네. 경우수를 따지기보다는 대립 때는 두 가지를 보고 풀었을 때 동안 쉽게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레이닝 어떻게 훈련한다 문제거든요. 이런 때 훈련만 충분히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공식화돼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립하는 두 사람을 딱 뽑아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짓이네. 그럼 거짓이나 전제로 문제를 푼다고 하는 흐름 따라 문제를 푼다고 하면 또한 거의 10초나 15초 정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 추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수리 파트 그 중앙대 수리 파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수리 파트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5번째 나올 수열이 뭐냐라는 형태 문제인데 수열 문제죠, 수열. 근데 수열이 분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적성 검사형으로 출제한 대학교가 수열 문제가 분수로 나왔을 때는 이건 분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2분의 3이라고 하는 분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분수로 나올 때는 분자끼리 분모끼리 별도의 수열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은 3, 8, 15, 24로 숫자가 커지고 있죠. 분자를 보면요. 네. 그럼 3에서 8이 5만큼 커지고 그리고 8에서 15가 7만큼 커지고 15에서 24가 9만큼 커졌죠. 그렇다면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분자, 분모끼리 따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즉 분수로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끼리, 분모끼리 나눠서 풀어야 되는 형태 문제가 이런 중앙대학교 수열 문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수원대학교 언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이 쭉쭉 나오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와, 또 너무 긴데요? 또 아주 길죠. 또 넘겨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사실 적성검사는 5줄에서 10줄 사이에 출제를 하는데 상당히 지문이 길게 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긴 지문 출제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 중심으로 출제하는 대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근데 이런 형태 문제도 결국 시간 싸움인데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물어본 건 결국 1, 2, 3, 4번 중에 3개는 일치하고 하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3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 문제는 미리 지문을 읽어보면은 1, 2, 3, 4 선택지를 읽어보면은 그 중에 3가지는 지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는 게 지문액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형태 문제는 미리 선택지를 읽어보고 문제를 보는 게 좋은데 만약 일치하는 걸 물어볼 때는 하나만 일치하고 나머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읽는데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는 것도 지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구별해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방법대로 접근하는 것이 적성검사 문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일정하게 지문 안에 단어에 밑줄 친 다음에 거기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거, 그 단어에 대한 설명 같은 거, 그 단어의 뜻이 뭐냐 물어봤을 때는 지문을 읽어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단어만 보고 그 단어가 있는 문장만 보면 되는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문제는 미리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묻는 그런 형태 문제를 풀기 전에 그 단어에 해당되는 문장만 미리 읽고 이런 문제를 미리 풀고 그다음에 전체 문장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문제를 푸는 형태 순서로 문제를 풀었을 때만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적성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원대학교 한번 수리 파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중등 형태 문제인데 뭔가 공식이 필요하지가 않죠. 보시면은 A와 B가 별이라는 연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A 위치에 첫 번째 위치에 A라는 위치를 놓고 두 번째 위치에 B라고 넣어서 그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공식이 있는 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공식이 필요하지 않는 형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중등수학 문제 출제하는 학교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강남대 언어 문제입니다. 강남대 언어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에 관련된 형태 문제이죠. 아까도 논리 문제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네. 일반적으로 논리가 어렵다고 그러고 실제 언어 파트 문제 점수 차이는 논리 파트로 대부분 출제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리 파트가 잠시만 좁은다고 한다면 아까 봤던 그 추리 문제도 그랬었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건 논리 추리에 관련된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푸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거짓말했을 때는 서로 대립한 걸 본다든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국어, 외국어 해가지고 ABC 사람이 나오고 각 나라 말이 나오죠. 그럼 이런 형태 문제 같은 건 두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변수 있을 때는 표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표를 이런 형태로 그린 다음에 상단에는 외국어를 나열하고 옆에는 ABC를 나열한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동그라미 X를 표시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거든요. 정리가 되는 형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딱 보자마자 곧바로 이거는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죠. 변수가 두 개네. 사람과 외국어 변수가 두 개네. 그렇기 때문에 표로 문제를 풀어야지 왜 즉흥적으로 나왔을 때만 이런 형태 문제를 20초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만 1번부터 끝까지 다 풀 수가 있고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강남대학교 수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대학교 수리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일반적인 확률에 관련된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공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를 따져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레벨, 그 정도 나누니까 수능처럼 복잡하게 공식 쓰지 않고 이 정도를 한번 직접 개수를 세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주로 적성검사 출제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언어 문제입니다. 고려대 언어 문제 보시면은 접속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 뭐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접속어가 잘못 사용된 걸 물어보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건 이제 정답이 3번인데 3번 보면은 서포 쭉 나오고 그럼으로 나오고 쭉 나와 있죠. 근데 그럼으로 다음에 언어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부정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는 부정이 없고 뒤에 부정이 있었을 때는 거의 그러나 하지만 같은 역적 접속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읽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쭉 보고 아니라고 한 부정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나 하지만 그런 역접이 들어갔나라고 즉흥적으로 딱 보고 정답을 체크해서 넘어가는 거지 하나하나 따져서 푸는 것은 적성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수리 문제가 또한 나와 있죠. 수리 나와 있는데 전기도에 관련된 형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전기도 관련된 형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전기도 관련된 문제만 잠깐만 칠판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전기도에 관련된 형태 문제 같은 경우는 적성적 출제하는 대학은 반드시 출제가 되고 적성적 출제하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간을 한 문제나 아까 단대라든지 한 문제나 두 문제 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출제하는 1순위가 바로 전기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기도에서도 또한 가장 많이 출제를 쓰는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정육면체 전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육면체 전기도는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만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정육면체라고 한다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제가 미술은 잘하는데 그림은 못 그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정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논리일까요? 네, 그림을 미술도. 네, 그리는데 이게 미술은 정육면체인데 잘한다. 다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은 옆면이 4개가 있고 윗면과 아랫면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네. 이걸 전기도 형태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전기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보면 옆면이 4개고 윗면 하나, 아랫면 하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은 마주보고 있는 면을 찾을 때는 얘랑 한 칸 하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또 얘랑 한 칸 하나가 마주보고 있고 얘랑 한 칸 하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윗면, 아랫면이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면이 이런 것이고 접었을 때 맞다는 볼 때는 얘랑 맞닿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지개를 그리듯이 선을 그으면 이게 맞다는 점이 됩니다. 맞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얘랑 맞닿고 얘랑 맞닿는다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었을 때 맞닿으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얘와 얘가 접었을 때 맞닿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다는 거죠. 즉 문제에 맞게 해당되는 전개를 움직여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얘랑도 마찬가지로 맞닿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를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전제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맞게 문제를 이동시켜서 문제 풀었을 때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문제가 전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문제처럼 옆면이 4개고 윗면이 하나, 아랫면이 하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육면체 전기도가 아니라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를 접었을 때 얘랑 얘가 맞닿게 되기 때문에 이 3개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이 3개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이 3개가. 이렇게 3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옆면이 4개, 윗면이 하나, 아랫면이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문제도 이렇게 움직이고 보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본다고 하면 아까 봤을 때 2와 숫자가 1과 2와 3과 6과 5와 4가 있었거든요. 이 3개를 그대로 움직이면은 6이 1로 오고 5가 1로 오고 4가 1로 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마주보는 숫자가 항상 1과 6 합이면 7이죠. 그리고 2와 5 합이 7이죠. 3과 4 합이 7이죠. 어떻게 굴려도 항상 마주보고 있는 면은 7이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떤 방향으로 굴려도 7이 된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조금 보기 쉽게 이런 형태로 옆면에 4개, 윗면 하나, 아랫면 하나로 해당되는 전개도를 움직여서 봤을 때는 쉽게 정답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정육면체 전개도 문제이고 요것만 안다면, 요거 내용만 안다고 그러면 아마 전개도 문제 대부분 형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형태 문제가 바로 고려대 수리 문제이고요. 자, 이어서 가천대학교 을지대에서 주로 나오는 언어 형태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언어 문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천대 을지대는 문학형 학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문학인데 문학에 관련된 상당수의 문제가 사실은 그 문학 작품을 읽지 않고도 쉽게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능보다는 조금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적성검사는 이론을 바탕으로 풀기보다는 여러분들 감각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볼 때는 말이면 이 문제를 볼 때는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해당된 지문을 보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냥 해당되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죠. 문제를 보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1번은 멸망한 왕조의 도읍지로 쓰였다. 2번은 인간사와 자연의 합의를 노래했다. 3번은 작자의 애상감이 확인된다. 4번은 영고 성세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했다고 했죠. 그럼 뭔가 애상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멸망한 왕조에 대한 애상감과 안타까움 흐름이 연결되는데, 2번만 좀 생뚱맞죠. 인간사와 자연의 합의를 노렸다는 좀 약간 다른 형태의 내용인 거죠. 즉 지문을 보지 않고 선택지만 봐도 정답이 이가 좀 다른 내용이 있던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대부분 형태 문제 다는 아니라고 했을 때 그래도 상당수의 문제가 일일이 지문을 보지 않아도 정답을 아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가천대 을지대학교 수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요. 이 수리 문제는 일반적인 미적분이죠. 좀 미적분을 보면 미적분 치고도 좀 쉬운 형태의 미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가 출제하는 것이 바로 가천대 을지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천대랑 을지대는 수능의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수능에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그 수능형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보다 쉽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의 수능형 학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단국대학교 언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단대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상식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상식에 관련된 문제 출제한다는 건데, 그 상식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 방언의 사용의 장점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방언, 사투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그래서 you. 네. 1번 보면서 1번, 2번, 3번, 4번 보면 1번 보면 고유한 지역적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2번 중앙집권의 문화에 벗어나 문화를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뭔가 지역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중앙이 아니라 각 지방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4번 국민 통합의 단결. 근데 4번만 전체 통합이 아니라 지역적 특징이기 때문에 4번이 내용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해당된 장점이 아닌 것이 바로 4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대부분의 해당되는 상식 문제도 꼭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상식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많이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적성 상식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어서 보시면은 단국대학교 수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수리 문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단국대 수리 문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정육면체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8대 9일 때 건널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문제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형태 문제 보시면 잠깐 저를 본다고 하면요. 자, 보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돼 있죠. 정육면체 길이인데 이거 사실은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근데 적성검사의 특징은 뭐냐면 꼭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문제를 즉흥적으로도 수학이 전혀 없다는 전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런 정육면체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8대 9라고 했죠. 그러면 그냥 쉽게 하나는 8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9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8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변의 넓이가 88에 64가 되잖아요. 64가 되고 그다음에 총 정육면체는 면이 6개가 있으니까 6이라는 게 되고, 그다음 만약에 9라고 한다고 그러면요. 9라고 하면 9, 9, 81이 되고 면이 6개가 있죠. 면이 6개가 있어. 이 비율로 친다면은 6, 6을 나누죠. 6, 6을 나눈다면 결국 64 대 81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해당되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학적으로 뭐 A, B 그런 변수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당되는 정육면체에 나오면 정육면체 그려서 문제를 풀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 그러니까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지식이 있어도 풀 수 있는 형태 문제가 많이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아유, 전공 적성 검사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대학별로 전공 적성 검사 대표 문제 유형과 그리고 풀이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는 공부한 만큼 성적도 쑥쑥 오른다고 하니까요. 네. 학생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완 선생님과 함께 전공 적성으로 대학 가는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수능 가채점 결과로 수시 지원 전략 그리고 정시 전략 무료로 입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예. 이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홈페이지 1:1 입시 상담 게시판에 학교 생활 기록부와 수능 가채점 점수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빨리빨리 신청하셔야겠죠? 네, 빨리빨리 서두르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완 선생님의 전공 적성 검사로 대학 가는 길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문제 유형까지 같이 봤잖아요. 근데 문제 유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부분 보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결국 학습 방법입니다. 그 학습 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 2차를 지원했죠. 수시 2차를 지원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단 수능을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적성검사에 올인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 아래 한번 공부하는 방법을 본다고 한다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치밀한 학습 계획은 충분히 길어지면 2주, 3주니까요. 그 정도는 학습 계획을 짜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충분히 학습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 특히 학습 계획을 짤 때는 일단 예를 들어 2주가 남았다 그러면 2주 계획을 다 짜되 꼭 그 다음날 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그 전날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자기가 했던 부분은 한 부분은 예를 들어 학습 계획을 10개 정도 공부할 거 적었다 그러면 한 부분은 반드시 했다라고 체크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취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그리고 공부하는 적성검사도 심리학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성취 습관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습관화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 했다는 걸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할 때마다 여러분들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갖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게 여러분들 에너지 쏟아부을 수 있게 최적의 방법대로 공부하는 1차적인 부분은 결국 계획을 짜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머리로 짜는 것도 특히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리나 플래너나 아니면 또 종이 관련된 수첩 관련된 부분에다가 어떤 공부를 하는 걸 반드시 적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하기보다는 적어서 했었을 때 제가 그 항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항목이 보이면은 일단 적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액션은 실행은 절반 했다고 보거든요. 일단 적어서 아까 말했듯이 철저히 적어서 한 걸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짧은 기간 공부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첫 번째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이 약간 짧다고 그랬잖아. 짧기 때문에 시간 낭비할 수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이에요. 학원 다니라고 갔다 간다든지, 스터디하러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뭘 하냐면은 집에 앉아서 아니면 학교에 앉아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인강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인강이 필요한 학생들 인강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절대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로 알아두시면 되고, 단 인강은 집중력에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넷 보다가 클릭만 하면 다른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인 네.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적성검사 시간이 짧고 짧은 시간에 몰아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긴장감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수능을 망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네, 절박하죠.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집중력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인강,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이 좀 더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혼자 학습할 시간을 꼭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는 수능도 아니죠. 지금 공부하는 건 수능도 아닙니다. 학교 중간고사도 아니에요. 기말고사도 아닙니다. 전공 적성검사죠. 전공 적성검사는 여러분의 심리학적인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게 잠재 능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전공 적성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을 측정할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보거나 아니 누구한테 일반적으로 배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외울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감각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감각이 되려면은 결국 혼자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강의를 듣고 강의 방법도 알지만은 혼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 이상은 돼야지 적성검사의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즉 거기에 대한 감각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적성검사를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인강이나 강의를 많이 의지한다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강의 듣는 시간의 2배 정도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지만은 적성검사에 대한 감각이 올라가고 그런 학생만이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최종 모의고사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는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많이 봤던 시험이 아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많이 봤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천대를 지원했다. 그러면 가천대랑 똑같은 문제 유형, 똑같은 문항수를 똑같은 시간을 두고선 최종 모의고사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적어도 2회 이상 정도는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실전 능력이 극대화돼서 좋은 성적이 날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여러분 시간 안배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실전 연습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실전 연습도 결국은 그 시간 내에 모든 문제 제대로 풀 수 있냐 연습을 하는 건데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안배 연습인데 모의고사라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문제를 풀 때 언어 파트는 한
20초 정도, 그리고 수리 파트 한 40초 정도 시간을 준 다음에 평소에 문제 풀 때도 그 내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연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스톱워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적성검사는 시간 싸움이니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톱워치 이용할 때는 핸드폰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딴짓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스톱워치를 반드시 이용을 하셔서 시간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시간 안배, 최종 연습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공 적성 검사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 그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네. 첫째도 집중력, 둘째도 집중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당장 뭐 내일 모레 시험인 학생들은 이런 얘기 다 들어도 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런 고민들도 우리 네. 이완 선생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선생님? 당근이죠. 자, 어떻게 해결하냐? 마지막 시험 볼 때 적성검사 내용 말고 문제 풀 때 실질적인 팁을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팁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문제 푸는 순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적성검사는 크게 보면 언어 파트, 수리 파트 등 합쳐서 보는 겁니다. 영어가 출제되면은 언어, 영어, 수리. 상식도 되면 상식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전부 다 하나를 1시간 내에 아니면 60분 내에 40분 내에 한 번에 여러분들 시간을 안 배워서 풀게 하거든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1번부터 끝까지 문제 푸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봤을 때는 내가 언어에 자신 있다. 그럼 언어 파트를 먼저 푸시고 내가 수리에 자신 있다. 그럼 수리 파트를 먼저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즉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게 중요한데 순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영역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막연히 하지 마시고 자신 영역부터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 안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적성검사는 시간 싸움, 시간 안배 시간이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하는 학생이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를 풀고 결국 그런 학생들이 고득점을 났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간 안배의 가장 중요한 스킬,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적성검사의 시간 안배의 최고의 스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모르면 넘어가기? 아, 맞습니다. 맞나요? 과감한 스킵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과감히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푸는 학생들이 결국 어느 정도 합격할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모르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성검사는 적성검사 합격률, 정답률이 80%가 안 되거든요. 되게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아야 80%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0문제가 나오면 2문제는 틀려도 되는 거죠. 틀려도 된다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과감히 스킵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 적성 검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과감히 모르는 문제는 스킵하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애들은 달랐는데 지금 수시 2차는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모르는 문제 찍었을 때 틀리면은 오답 감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틀려도 감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은 문제만 더하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는 감점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은 틀려도 감점하지 않고 맞은 문제만 플러스 알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도 일단 과감히 찍는 형태로 마킹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거랑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 풀 때는 언어, 인문계면 언어, 그리고 자연계면 수리 파트에 가중치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주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시간 안배를 할 때 가중치가 있는 쪽을 좀 더 시간을 많이 안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대학이 내가 인문계야, 그 인문계 가중치, 언어 파트에 가중치가 있는지, 자연계야, 그럼 수리 파트에 가중치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그런 정보를 미리 받아보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적성검사 실제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마킹 방법,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마킹 방법은 이미 수능 때 많이 연습을 했었죠. 연습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수능에서 익숙한 방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성검사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번에 다 풀고 한 번에 다 마킹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킹을 못해서 떨어진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위험합니다. 약간 위험하니까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마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10문제라든지 아니면 20문제 단위로 끊어서 풀고 마킹하는 방법, 그 방법이 좋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모르는 문제도 답안지를 비워두지 말고 과감하게 찍어라 얘기해 주셨고요. 또 시간 안배를 잘해라. 그리고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라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라라고 했는데 그게 시험장 가서 하면은 잘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순서를 정해서 좀 연습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모의고사가 중요합니다. 최종 모의고사를 할 때 난 이 영역이 약하다, 이 영역이 강하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겠다, 시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최종 모의고사 할 때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연히 시험장에 갔었을 때는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모의고사 할 때는 시간 안배부터 문제 푸는 방법, 마킹 방법까지를 그때 확정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적성검사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잘 새겨 들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집중력 쫙 해가지고 네. 좀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참고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적성검사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완 선생님께서 콕콕 짚어주신 적성고사로 대학 가는 길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완 선생님과 함께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또 생기네요. 시험 당일날 유의해야 할 점, 이거는 꼭 주의하십시오 하는 거 있을까요, 선생님? 있습니다. 뭘까요? 적성검사는 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에서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나눠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늦게 간 학생들 많이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거기다가 너무 열을 많이 쓰는 나머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면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으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그 시간에 먹지 않았다가 갑자기 먹으려니까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먹는데 시험 보는 당일 아침에 장이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라면을 먹게 되면 기름진 게 먹게 되면은 갑자기 몸에서 반응이 나겠죠. 네. 네.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사라는 기타 그런 반응이 나기 때문에 네. 적성보다 컨디션 싸움인데 컨디션이 저하되는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거든 기타 등등도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다 명심하시고요. 적성검사 잘 준비하셔서 대학 합격의 기쁨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죠. 2012 K-POP 스타 수능 수험생 응원 콘서트가 열리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티켓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속 시원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생활을 꿈꾸고 그 꿈들이 이어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꿈꾸고 기술은 이룹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LTE 하면서 주파수 2개 쓰면서 속도 더 빨라지면서 하면서 한다. LTE로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좋은 비대 안 만드는 걸까? 못 만드는 걸까? 비대만 잘 만들어도 문제는 심플해진다. 노비탁.
친환경 경제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TBS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 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 정보와 분류별 생활 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 자락에는 아주 특별한 일터가 있습니다. 희망나무 목공소. 이름처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태풍에 쓰러지거나 수명이 다한 고사목도 이곳을 거치면 금세 그럴싸한 의자와 탁자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수였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은퇴한 분들이 어깨너머로 목공예를 배우면서 이제 어엿한 목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 퇴임한 분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IMF 시절에 적복 제2의 인생을 겪고자 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제품은 군내 공원과 노인정에서 사용되는데요. 버려진 나무들이 주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강서구는 연간 수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제 얘기도 해가면서 또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도 좀 덜 들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목이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이분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내일을 만듭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TBS가 여러분께 한 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궁금하신가요? 한 주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들. 알고 싶으신가요?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살아있는 생활 밀착형 뉴스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위클리 수도권 프라임.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하시죠.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서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김동훈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정보. 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Stand a little taller. Doesn't mean I'm lonely when I'm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정시 합격을 위한 최고의 멘토 군단 출격.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임병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성록. 입시 칼럼니스트 남형주.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오종훈.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안현근. 서울진학지도협의회 이금수 등 최고 멘토 군단의 1:1 맞춤 상담. 2012년 12월 14일까지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3 정시 1:1 입시 컨설팅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 박인데 참 영특하죠?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3살 정도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말은 3살 박이가 아니라 3살 백입니다. 백이는 그 나이를 먹은 아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물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이는 무엇일까요? 박이는 무엇이 박혀있는 사람이나 짐승 또는 물건, 한 곳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의 전미사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머, 아기가 몇 살인데 말을 이렇게 잘해요? 이 녀석이 2살 백인데 참 영특하죠? 서울에 처음 시내버스가 도입된 건 지난 1949년 8월의 일인데요. 총 18개 노선 262대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는 총 365개 노선 7,530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요금도 시간이 지나면서 20원에서 현재 1,150원으로 57배 증가했습니다. 노선당 평균 운행 시간은 130분, 하루 평균 총 35.9km를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긴 거리를 운행하는 건 9,711번 버스로 총 83개 정류장 94km를 달린다고 하네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 수는 약 492만 7천여 명. 그 가운데 95.4%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요.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교통카드 이용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시민은 이용객의 58.2%. 환승으로 인한 교통비 절감액은 1인당 연간 53만 원에 달합니다. 오늘도 시민의 발이 돼주고 있는 서울의 버스들. 지금까지 숫자로 보는 서울이었습니다. 40일의 도둑들이 문을 열려는 그때 열려라! 참깨잖아. 1년 내내 참깨던데. 난 두목 주민번호도 알지롱.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소중한 재산,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